지난주 동영상에서 홈스쿨링과 대안학교에 대한 말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전달해 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 꼭지 준비했습니다. 대안학교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대안학교의 그 운영이 쉽지가 않아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안학교의 개수가 파악되기로는 한 200개 규모의 차이도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훨씬 소규모의 일종의 다락방 학교랄지 그런 형태의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평균 수명이 3년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합집산이 심합니다. 규모가 되게 50명에서 큰 대안학교는 한 200명 정도 수준의 대안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존속기간이 3년밖에 안 됐다 할 정도로 만들어졌다가 잘 운영이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무너지는 거죠. 흩어져 버리고 그래도 새로운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학교도 생기고 굉장히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한 260개 정도를 평균적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사실은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수는 뭐 그래도 2, 3만 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면 됩니다. 초창기에는 되게 기독교 대안학교와 뭐 비기독교 대안학교가 5대5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기독교 대안학교가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기독교 대안학교는 좀 대형 교회가 지원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도 있고 최소한 뭐 장소, 교실이라도 제공을 받는 경우는 훨씬 존속을 이제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안학교 구성원들이 사실은 교육 이념에 대한 갈등도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대안학교가 알려진 대안학교조차도 그 내부에서 일하시던 분 혹은 일하시다가 떨어져 나온 분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만만치 않다. 즉 공적인 시스템 하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이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다 동의를 하는데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봐서는 겉으로 표방되는 주된 이념인 경우는 아이들을 살인적인 입시 경쟁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표방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에 대한 가치가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뭐 저것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열악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구성원들이 좀 민감해져 있어가지고 불만이 표출됐을 때 쉽게 잘 수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와해되는 그런 형태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는 그런 재정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 뭐 교목이 있다든가 지속적으로 기독교적 교육관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면서 그래도 조금 더 학교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더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기독교 대안학교보다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숫자도 좀 많고 규모도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더 오래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비중도 좀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부모들한테 사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대안학교가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부터 좀 아이들을 막아줘야 된다 뭐 이런 이념성이 있다가 보니까 이들의 아이들은 사실은 교육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학교 적응이 좀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있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시 경쟁을 지향한다는 차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오히려 지적인 콘텐츠의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조직이 조금 유연하게 운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학년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월반을 쉽게 시켜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대안학교의 선생님들도 다 기본적으로 공적 시스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추이트 교단이 만든 그런 학교 시스템이라는 기본 틀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은 뭐 다소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10명, 15명 그리고 교실이 있고 가르친 교사는 1명이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여전히 선생님은 군사부 일체 그래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일단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안학교든 학교도 그냥 학교고 교실 수업은
지루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다 이런 느낌에서 자유롭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든의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잘 적합하지 않다면 훨씬 더 소수로 2명, 3명, 4명 그렇게 작은 수를 데리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 뭐든지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아이들이 좀 더 자기 주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수가 높은 최소한 125, 130 정도 높은 아이들은 시간이 좀 다소 짧더라도 1대1로 멘토링을 통해서 공부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아이가 정말 선생님을 독점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시간 동안 그런 형태의 교육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원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학생이 교수님 방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1대1로.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공부했는지 어떤 것을 지향점을 목표로 삼아서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형태로 학생에게 공부해야 될 과제나 방향이나 지향점 같은 것들을 짚어주고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아니면 반론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형태의 수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든 커뮤니티 안의 아이들한테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안학교 중학교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이 대학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대안학교에 몸담았던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공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그런 판단이 돼서 다시 고등학교로 복귀하는 경향도 생기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는 기본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원활한 학교라 하더라도 교사들의 처우를 일반 학교의 선생님 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대개 한 80% 수준? 80% 수준을 맞출 수 있으면 그래도 비교적 교사 대우를 잘 해주고 있는 학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교사들로서는 참 어렵죠. 그 사람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과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 학교의 80% 정도 보수를 감수해야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1년, 2년 정도는 좋은 뜻을 가지고 약간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도 있겠지만 5년, 10년 이 사람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월등히 적은 급여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훨씬 공교육 시스템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짧게 1년, 2년, 3년 이렇게는 봉사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유학을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면 학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리크루트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대학교는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되게 교회 기반으로 해서 정말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장애 아이들을 포용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적응이 잘 안 돼서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 아이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아이가 예를 들어서 30명 학생 중에 1명, 2명이라면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좀 돌봐주기도 하고 학생들 중에서도 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커버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비중이 만약에 더 높아진다. 한 반에 3분의 1 정도가 그래요. 아니면 5, 6명이 넘어요. 그러면 사실은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포용을 해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학교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실제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실제로 보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2, 3만 명 수준의 학생들이 홈스쿨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홈스쿨링을 1년쯤 해봤더니 홈스쿨링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보내다. 대안학교를 보내는 게 또 역시 조건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홈스쿨링으로 전환을 했다. 또 정기적인 학교로 다시 복귀를 했다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대안학교 혹은 홈스쿨링 한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닿으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성공 사례 같은 얘기를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쉽게 권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제가 지향하는 점은 정규 공교육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소속은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기고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한테 한번 상담을 의뢰를 하시면 제가 장단점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홈스쿨링 혹은 대안학교를 좀 더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